예, 여당 레이더, 야당 레이더, 오늘은 여야를 총망라해서 여의도를 꿰뚫어 봅니다. 스페셜 여의도 레이더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는요,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모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치 평론을 워낙 박 대표님 평론을 좋아해서 자주 뵙다 보니까 낯이 굉장히 익었는데 뉴스쇼 처음이세요. 저 처음이죠. 네. 그 제가 1995년에 예. 방송 여기 CBS에서 처음이었어요. 방송 시작이 CBS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SBS가 지으려고 뭐 빈터만 있을 때. 빈터 있을 때. 그때 오시고. 아,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CBS가 인연이 있어서 CBS에서 뭐 요청하면 가급적 오려고 합니다. 요청이 없었죠,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여론조사 표를 하나 보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에서 30일까지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보겠습니다. 긍정 42, 부정 55.1, 5주 만에 40%대로 올라섰어요. 또 하나는 지난 1일에서 2일 연합뉴스 TV 의뢰로 매트릭스가 조사한 건데 여기서는 긍정 38.4, 부정 53.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조사를 하는데요.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2.1%포인트 상승.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사회적인 갈등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교육에 관한 것도 있었고 오염수 이슈도 있었고 반국가 세력 그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전부 다 갈등이 큼직큼직한 것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리얼미터 조사하고 매트릭스 조사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두 개를 이렇게 평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ARS 조사고 매트릭스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대체로 전화 면접 조사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거는 ARS 조사가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갤럽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것도 보면 36대 56 이렇게 나왔는데 갤럽은 이제 이 논란, 그러니까 전화 면접과 그 ARS 조사 차이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러니까 그 통계표를 보시면 갤럽이 매주 발표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그렇죠. 맨 밑에 가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관심도를 묻는데 그 메뉴에 보면 아주 관심이 많다. 고관여층이죠. 여기서는 45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RS하고 정치적 고관여층이 거의 같이 갑니다. 그거는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보인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은 점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초기였다면 대통령의 뭐 발언 하나의 실수, 뭐 인사 문제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지금은 양쪽이 결집해 있는 상황이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현상은 더 두드러질 거기 때문에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으로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이제 뭐 한미 외교,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 돌파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화 면접 기준으로. 그러네요. 그런 거가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 뭐 교착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교착 상태다. 부정평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말이죠. 국민의힘이 조금 상승세 뭐 두루두루 봤을 때 민주당이 뭐 보합이거나 조금 하락세 이런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은 오염수 이슈도 그렇고 조금 전에 수능 이슈도 그렇고 혁신위까지 뜨고 있으니까 호재가 많은 것 같은데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일단 정당 지지도는 정치 지형을 읽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는 뭐 참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선거와 관련된 정치 지형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 요거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대통령 긍정 평가가 35% 밑돌고 부정평가가 55%를 윗돌면 20% 갭이 되면 정권 심판론이 작동합니다. 20%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물이나 이슈를 다 잡아먹고 구도가 지배하는 선거가 되는데 지금 20% 그 언저리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지점이고 35를 봐라. 35대 55.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35대 55가 중요한데 조사 기간마다 묻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총선 때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앞에 뭐 이제 붙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을 찍겠다. 혹은 뭐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있고 야당 찍겠다가 좀 높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고관여층으로 내려가면 이분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는 비등비등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지표로 보시고 보조 지표는 이 두 지표가 여당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낙관할 수 없는 거는 그러면 야당이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대안이냐. 이제 대안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여론조사에서 안 물어봅니다. 갤럽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두 대표에 대한 직무 수행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대표. 예,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좋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뤄 짐작컨대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안으로 보느냐 여기도 별로 이렇게 긍정평가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민주당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는 이 세 가지 지표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2016년 같을 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에는 저희는 뭘 물어봤냐면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뒤에 마지막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주고 어느 대통령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새누리당이 더 높은 지역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더 높지만 김대중, 노무현을 좋아한다는 그 합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높은 지역은 민주당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유권자는 정당에 자기를 투사한다기보다는 인물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정당 중심보다 인물 중심.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그렇게 의미 둘 필요가 저는 없다는 뭐 별로 없다고 보는 그 거죠. 말씀. 민주당 내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뭐 호재들이 있어도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대안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혼란합니다. 지금 혁신위가 뜬 상황에서도 좀 혼란합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후 행보 어떻게 보세요? 뭐 예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뭐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조금 옛날보다 좀 강하게 발언을 좀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총리할 때나 당 대표할 때나 또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는 당의 가장 큰 어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계시니까 본인이 조금 뭐 중요한 당내 분란이라든가 이런 건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 당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큰 어른이고 하니까 좀 싸우겠다. 뭐 이런 의지도 좀 읽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싸우겠다는 의지가 저도 읽혔거든요. 공항에서의 그 장면은.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들여다보면 좀 외곽으로 도는 느낌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만나지도 않았고 또 뭐 좀 쭉 그냥 외곽으로 도는 느낌?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머스크나 저크버거 다니고 만나 싸울 일은 아니고 안 만나는 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제 외곽을 돈다 그러는데 뭐 어저께 이제 그 봉화에 가서 양산도 갔고 이재명 대표와의 그 만남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지만 그렇게 빨리 만날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빨리 만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만났는데 그 두 분이 만나고 나와서 지금 무슨 뭐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겠습니까? 결국 그 만남의 결과는 나와서 어떻게 발표가 되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가 될 테니까. 만남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당장 뭐가 준비되기 전에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만나기 어려울 거고 상징적으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저 먼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나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파워 그룹이 이제 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다투기 위해서 세 그룹으로 분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호남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계속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가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있는 거고 이낙연 대표 전 대표는 이제 그거의 상징 중에 한 분이죠.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민주당의 그 신주류는 PK다. 여기서 지금 뭐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도 나왔고 우리가 부산에서도 뭐 약진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영남 민주화 세력이 민주당이 주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 한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진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그룹은 이제 민주당은 호남당도 아니고 PK당도 아니다. 수도권당이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한강 전선을 장악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그 지난번에도 백석 넘기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세 세력이 지금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아깝게 지고 다시 당을 장악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98년에 이회창 한나당, 그다음에 2015년에 문재인 이 두 분인데 그 두 분은 97년과 2012년 대선 출마할 당시에 이미 그 당에서 대주주였어요. 그게 돌아가기가 쉬웠습니다. 또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그 당을 바꾼 경우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주주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과연 이 두 세력에 맞서서 자기가 이 당의
이 당을 이재명 당을 바꿀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시험 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첫째 모델, 두 번째 모델 중에 어떤 모델로 가야 될 거라고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첫째 모델도 이미 아닌 거고 둘째 모델도 이미 안 된 거죠.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주주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못 됐으니까 예. 이번에 어쨌든 본인이 그 총선에서 공천을 해서 이재명 당으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겠죠. 친명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조건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른다. 이건 뭐 이거 외엔 대안이 없다 이거고, 두 번째 만에 하나 그게 네. 불가능해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친명 비대위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대위는 비대위인데 친명 비대위다. 네. 친명 비대위라는 얘기는 친명계 의원들 공천을 놓지 쳐내지 않는 않겠다는 거죠. 그거죠. 예.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안 받아들여지면 예. 여의치 않으면 뭐 분당도 불사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나 반명은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 이거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아, 예. 친명 비대위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비대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비대위 전환 안 한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붕괴시키겠다 이런 것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올 때 다음엔 통과시키다. 지난번에 첫 번째 그걸 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 둘 다 안 되면 실패하면 어쩔 네. 수 없이 탈당한다 이걸 거고, 아하. 세 번째 비명이라는 분들은 예. 아마 문재인계가 제일 많을 텐데, 친문이 제일 많을 텐데 이분들은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 비대위 가자. 왜? 분열은 무조건 안 된다. 우리는 다 망하는 길이다. 다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분열하면 안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면 분열은 불가피하니까 비대위로 전환하자. 이런 거 교집합은 결국 비대위죠. 근데 그 비대위의 성격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문에서는? 그러니까 친문은 그 분열을 막아야 되니까 무슨 비대위든 비대위. 모두가 동의하는 비대위겠죠. 모두가 동의하는이라는 건 사실은 반명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친명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서 전 여전히 분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유쾌한 결별이란 말을 이상민 의원이 뭐 어젠가 그젠가 했어요. 유쾌한 결별. 결국 유쾌할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결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멀리 볼 때는. 아유, 유쾌한 결별이 있습니까? 그 뭐 결별은 다 불쾌한 건데,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친다는 건 반명 비명도 대안이 없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치를 가능성은 저는 5%라고 봅니다. 5%라는 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이런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고, 예.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로 갈 거다. 이것이 30한5%.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제법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60%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생각이 없고 친명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반명이 그러면 우린 그 상태로 그냥 고분이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래서 결국 분열할 가능성이 전 60%, 이건 가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60%. 그럼 그때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가서 당 차리려면. 그 인물이 이낙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심력이 없더라도 예. 여기서 이제 원심력이 작동하면 공천 파동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구심력이라는 게 뭐 민주당은 이긴 다음에도 두 번 분열했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95년 지방선거 이긴 뒤에도 그 민주당을 깨고 새정치국민회의가 태어났고, 그렇죠. 2003년도에도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이 태어났고, 예. 또 그 외에도 분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열은 왜 그러냐, 여당보다 왜 야당에서 지금 분열이 많이 일어나느냐, 민주당에서 많이 일어나냐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당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그룹이 있어요. 나눠져 아까 막 있고. 호남도 네. 있고 네. PK도 있고 이제는 수도권까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 세 세력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분열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 역할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낙연 대표는 네. 일단 그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이재명계에 맞서 갖고 분명한 목소리 내겠다는 것까지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총선 전의 역할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에 그 이낙연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다시 분열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난제는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이기려면 네. 어쨌든 분열을 막아야 돼요. 뭐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걸 하나로 묶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유권자가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저 2007년하고 2008년도는 대통합민주신당 그렇죠. 이름으로 정동영 후보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이었는데,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는 분열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투표율이 63%하고 46%로 역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친노 유권자가 대거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투표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권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둘 다 하기가 대단한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움직이면 과연 이재명 대표 쪽도 마찬가지로 이걸 막아낼 수 있겠냐? 총선 전에 자리가 공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 거고 한 2분 남았나요? 추미애 전 장관이 갑자기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이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뭔가 약간 당에서 뭐 잡음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좀 본인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보수층에서도 그렇고 뭐 진보층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로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고 좀 애둘러서 한다는 게 본인의 그 사태를 종용한 게 이제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난 사퇴하기 싫었다. 네, 나 안 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장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인사권자가 이제 그만 하셔야겠습니다 하면 그냥 보통 장관들 다 그만두고 이 얘기를 잘 안 하죠. 안 하죠. 예. 회고록이나 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억울한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치 프로토콜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아하. 이게 뭐 누구한테 어필을 해서 도움을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과 또 가까워지고 싶은 몸부림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그런 몸부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가까워지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결국은 호남 이낙연 대표 측하고도 같이 하기 어려워졌고 이낙연 대표도 뒤늦게 이제 이낙연을 겨냥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친문하고도 멀어졌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야 이게 그 얘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지 잘했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뭐 그러니까 얘기하시고 싶었던 거는 그거 같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내가 아니고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야권 내에서는 썩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저게 한 5분 정도만 저기 혹시 굉장히 바쁘신 거 압니다만 5분 정도만 오늘 스페셜로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송은 일단 끝나고요. 이어서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본방송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지금 뭐 유튜브로도 15,000분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이어갔으면 해서 대표님한테 1시간 안 되시거든요. 돼요. 그냥 해요. 그냥. 하지도 않고.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안 되시는 분을 되실 때까지입니다. 질문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죠. 뭐죠. 시간 많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야기가 조금 너무 전 지금 쏙 빠져서 듣고 있는데 본방송 시간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억울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억울하니까. 그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고. 남아있죠. 윤 대통령, 윤 정권을 만든 1등 공신은 추미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억울함을 좀 털어버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친문들을 부글부글하게 만들었고 그렇다고 그럼 친명에서 환영이냐? 친명도 부담스러워지고 이낙연 전 총리까지 끌어들이다 보니까 친낙계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한 상황. 외톨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를 돌아가 보면 이제 검찰총장을 징계안을 올렸거든요. 그 징계안을 올리고 그게 이제 또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뭐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초현실적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안을 올렸는데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량 없이 제가 했다. 그만 있었어요. 그때 이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데 재량 없이 제가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거를 피하려고 했던 건가 뭐 나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1년에 이제 최근에 나와서 뒤늦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본 걸 보면 그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좀 그 오버페이스 아니었냐 그런 생각도 저는 당연히 그때는 그게 뭐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뭐 워낙 그 검찰하고 충돌할 때니까 똘똘 뭉쳐갖고 그 했을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내부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추미애 장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말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도 그때 상황은 이런 거 아니냐. 그 징계안 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니었냐 대통령과 당에 그런 거고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실과 청와대와 당이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추미애 장관의 뜻은 그때 우리 지지층들은 난 지지층들이 원하는 거를 했다는 거고요. 네. 당의 그때 대통령실과 당의 공식적인 그 지도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한 건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때 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이제는 예, 원팀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렇죠. 건 이제 드러난 거니까 그렇죠.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추미애 장관의 정책 미래에 도움이 될까? 원로신데 예. 당대표도 지내고 다 하신 분인데 저는 뭐 이렇게 썩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장 총선 출마를 하려고 이분이 몸풀기를 하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총선 출마를 하고 싶겠죠. 예, 하고 싶을 텐데 원래 이제 그래서 뭐 혹간에는 원래 그 고민정 의원이 있는지요. 네, 그 지역이 광진을. 원래 그분 광진이 원래 그분 거기였죠. 지역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거길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건 대표적으로 문재인 청와대 뭐 대변인 됐던 분이 거기 있는 거니까 자꾸만 이제 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또 키우죠. 그 이슈를. 구도로 보죠. 또. 예. 네, 그러나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정도 되는 뭐 그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면 뭐 본인 그 지역구에 굳이 안 가도 갈 수는 있을 텐데 지금 뭐 구도상 당에서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의 공천 문제가 도움이 되겠냐 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3당 흐름도 있습니다만 이 아주 거물들이 뭐 당과 약간 갈등이 있어갖고 나가갖고 제3당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 실패 사례가 2000년 민국당이라는 당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제3당 성공 사례를 1996년 자민련과 2016년 국민의당을 예를 들지만 그렇죠.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를 잘 안 드는데 그게 2000년 민국당입니다. 국민당이죠. 국민당. 그러니까 민국당이라는 거는 원래 그 한나라당의 이해창 그 총재가 본인을 대통령으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고 밀었던 두 거물 허주 김윤환과 이기택을 쳐낸 사건입니다. 공천에서 탈락시킨 사건이고. 그러니까 조순 전 그 의원도 이제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로의 국회의원인데 그분부터 이수성부터 뭐 수많은 뭐 거물들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민국당이라고 하는 게 그 이름값으로만 하면 그 뭐 어느 당보다도 더 무거운 분들이 그냥 수십 명이 출마를 했어요. 그렇죠. 대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명분이 없고 그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읽혀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이 그 지지층들이 이제 또 결집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 표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 미래가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민주당에선 부담일 테고 따로 나가서 뭔가를 차리기에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 저는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두 분 다 민주당은 부담스러워할 거고 둘 다 공천 주기 어렵지만 두 분 중엔 그래도 누가 더 조금 부담이 덜할 거냐. 준다면 누굴 주냐. 전 1%라도 조국 전 장관을 줄 가능성이 저는 추미애 장관보다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아니 왜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보다 조국 전 장관은 아예 조국의 강 했던 그 조국인데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뭐 두 분 다 부담스럽고 두 분 다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지만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거로 보지만 그 제가 1%라도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인 이 그 선택이 조금 바둑으로 말하면 자충수 같은 건데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도 갖고 그냥 자기 수를 메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 그런 느낌을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보통의 그 젊은 정치인이면 모르고 초선이면 모르겠는데 워낙 중진 중에 중진이잖아요. 뭐 대표고 뭐 다 했던 분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민주당이 끌어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추미애 전 장관을 그만큼 부담스러워한다는 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건 다 알고 있어요. 내피셜인데. 아닐 수도 있는 건 항상 가능성을 두고. 전 대표 얘기 나오니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행보도 연일 화제예요. 그 태블릿 PC 조작설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주장했던 분이 있죠. 변희재 대표, 변희재 씨.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현수막 들고 지금 대여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희한한 장면이라고 다들 말하세요. 하여튼 초현실적이죠, 그 장면도. 예, 초현실적인 장면이 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1년 6개월 동안 3명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1년 6개월 동안 충돌하는데 그것도 초현실적이고 징계하고 소송하고 막 수사하고 맞아요. 막 이러는 중에 뭐 대통령은 또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초현실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좀 초현실적인 것 중에 하나죠. 저 사진, 바로 저 사진이거든요. 저 화제 사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국정농단의 을 뭐랄까요 앞장서서 이 국정농단 이거 안 됩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했던 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작된 태블릿으로 국정농단을 한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합니다 했던 분하고 지금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태블릿 PC에 관련된 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이제 논외로 하고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 굉장히 그 전도가 유망한 진짜 호남 출신의 그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고 그래서 기반도 인천시장까지도 했고 당 대표도 했는데 역시 지난번에 느닷없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개항을 비워주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 서울시장 그 출마를 했는데 25개 서울에 구가 있어요. 25개 구의 민주당 구청장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은 지역이 단 한 지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 전동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졌는데 오세훈 후보한테 진 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 후보들보다 득표가 높은 지역이 단 한 지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우리가 민주당 구청장을 찍지만 송영길을 안 찍은 사람이 있어요. 오세훈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명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옆 동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개 시군 중에 그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보다 다 높았어요. 아, 구청장은 내가 저기를 이쪽 국민의힘을 찍지만 지사는 김동연 찍겠다 이런 케이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찍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들보다 송영길을 안 찍었는데 옆 동네 옆에 있는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 후보들보다 더 얻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광역단체장이 더 얻습니다. 옛날에 김민석과 이명박이 붙을 때도 구청장은 더 크게 졌지만 김민석 후보는 그때 9%인가 졌어요. 보통 그거 더 평가를 해주는 편인데 그렇죠. 이게 뭐 더 낮은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꼬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제 전당대 돈봉투 사건 나온 거는 저는 뭐 이게 전당대 때마다 어느 당이나 조금씩 다 있었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좀 우연하게 어떤 분의 그 녹취 파일에서 터져갖고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다 있긴 있었어요, 진짜. 그건 다 있었을 것으로 지금 물론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그 한나라당도 옛날에 뭐 그래서 뭐 국회의장 되면 사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대응 과정에서 계속 조금 이렇게 이 사법 리스크를 제가 계속 경고를 하는 건데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자꾸 돌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민주당이 그 조국 사태 때부터 사법 리스크를 정치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80년대 방식이다. 80년대 방식은 사법 리스크가 오면 정치로 돌파해도 돼요. 그러려면 정치로 돌파한다는 게 의미는 뭐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안기부든 모든 조사를 조작이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재판도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샤우팅하고.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 민심을 얻습니다.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대신에 형량은 올라가요. 뭐 반성을 안 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민심도 못 얻는데 형량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독재 정권과 싸울 때는 명분이 있으니까 형량은 얻죠. 올라가도 민심이 있으니까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데. 그건 정치 자산을 얻는 거지만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도 그 대장동 사건이 터질 때 이거는 검찰 독재의 조작 사건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도 지금 그 이미 재판받고 있는 것 중에 그 선거법 위반 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꾸만 나는 모른다. 그 김문근이라는 사람 모른다. 참 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판사가 재량으로 좀 봐주고 싶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분도 4년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형 4년 나왔을 때 저게 뭐 4년까지 잘못은 있지만 4년까지 줄 일인가 생각했는데 그분도 그죠. 뭐 반성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고 뭐 검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면 내가 나갈 거고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나가겠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나가겠다 법원에도.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아마 변호사들도 그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1야당 대표를 수사도 충실히 받고 여기도 뭐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고 나왔는데 굳이 구속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구속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수사 과정에서 구속시켜놓고 수사할 필요는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다시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법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걸 바뀌었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뭐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만 기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형량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가능하면 송영길 대표도 사법 리스크는 아주 법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 뒤에도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조언을 있습니다. 주신다면은 그렇게 조언을 하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요 사이의 행보 좀 희한하다, 특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배경이 있다는 거, 정치적 돌파를 택한 거 아닌가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국민의힘 얘기 또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실제로 지금 조용해서 조용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물밑으로 뭐가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알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원래가 조용한 존재감 없는 당대표 뽑으려고 아니 그 대놓고 그거 뭐 그때 비대위원들도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존재감 없는 당대표를 뽑아야 그 태평성대가 오고 선거에서도 이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 뜻에 부응해서 비교적 조용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은 조용한데 조용하지 않을 때는 뭐 사고 치거나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 지도부가 대단히 모멸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아무도 뭐 뉴스메이커로서 이렇게 다뤄주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여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만일에 뭐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만일에 안철수 대표가 뽑혔다. 그러면 뭐 이쪽 그 국민의힘 얘기는 말고 그러면 그 안철수 대표가 뽑힌 게 영향은 민주당한테 미쳤을 겁니다. 야,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입당한 지 1년도 안 된 안철수까지 당대표로 뽑는데 저건 지난번에 2021년 6월 11일 날 이준석을 뽑은 것을 그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총선 이기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럼 우리는 근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거 갈 수 있겠냐? 이거 불가능하다. 이랬을 텐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되니까 가장 안도했을 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였을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가 됐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도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장담은 못하지만 높아진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로 전환한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대위가 된다는 건 어느 비대위가 되더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뭐 큰 변화가 올 텐데 그 변화가 오는 시점에 국민의힘도 변화가 올 거다. 그리고 혁신위가 지금 민주당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혁신위도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맞아요. 존재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혁신이라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는 대체적으로 언제 만들어지느냐 지도부를 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 혁신의 요구가 뭐겠어요? 지도부를 향해서 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그걸 좀 피하기 위한 위장기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2015년에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왜? 그 전에 보궐선거 4대0으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상곤 위원장, 조국 부위원장으로 한 그 혁신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지만 혁신이 쭉 발표했죠. 발표하면 9월 달에 그 발표를 다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안철수 싸움으로 번져가고 결국 분당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혁신위가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해서 혁신위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종적으로 발표됐을 때 반명해서
혁신은 실패했다고 치고 나올 수 있는 구실만 줄 거다 이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지만 예. 그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쭉 보다가 혁신위가 발표한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이걸 그대로 총선 치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하고 공천제도 뭐 이런 거 또 뭐 예. 문재인 대표 5년 만에 정권 뺏겼으니까 축구로 말하면 전반 45분 끝나고 감독이 화가 나고 바꾼 건데 왜 우리 이렇게 5년 만에 쫓겨났냐? 이것도 대통령? 리뷰를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할 테니까 어쨌든 혁신안이 발표가 되면 제가 보기엔 내부에서 혁신은 실패했다. 그리고 진짜 혁신을 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9월 이후겠죠. 그 분기점이 하나 되는 게 그러니까 혁신이 발표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뭐 2015년에 그랬으니까 그 혁신위가 발표하고 쭉 발표하다가 9월 달에 이제 그 안철수가 종합적인 그 혁신위 발표에 대해서 혁신 실패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부 알겠습니다. 반명에서도 도대체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온 불체포 특권도 그렇고 지금 뭐 꼼수탈당 지금 총선연에 할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예. 어차피 총선 끝나고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혁신위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별 존재가 없는 얘기들 던지다가 혁신위가 또 별 존재감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결과를 내놓으면 그때부터 당이 막 요동칠 그렇죠. 것이다. 민주당이 요동쳐서 혹여라도 깨지게 되면 아니면 혹여라도 비대위 체제가 되면 국민의힘도 방법이 없다. 그땐 국민의힘도 같이 움직인다. 완전 연동돼 있군요. 그러니까 혁신위라는 게 그전에도 혁신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예. 반명에서는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아예 그런데 비대위로 가자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안 간다고. 네. 근데 네. 그 혁신위가 이제 뉴스를 타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건드려서 혁신위가 너무 시끄러져서 이 혁신이 해체해야 된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든가 예.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해갖고 혁신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저라면 길이네. 혁신위원장 절대 안 맞죠. 그걸 왜 맞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성공하기 어려운 숙명이 있고 비대위도 네.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총선 직전에 비상대권, 총선 공천권을 다 주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나 김종인 비대위처럼 계엄 비상겸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이 생사 여탈권을 다 줘서 아무나 막 날려도 될 때 그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저항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뭐 날려도 뭐 자기 날릴까 봐 무슨 말 합니까? 목줄 쥐고 있을 때 그때만 그러니까 성공하죠. 뭐 이해찬 정청래 이렇게 날려도 뭐 말도 못 하고 그럴 때만 하는 건데 죄송한 얘기지만 혁신위원장 그분은 왜 맡았는지 모르겠고 왜들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한테 그 중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제안이 왔는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성공할 리가 없다. 예. 국민의힘 얘기하다 보면 또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일이 많고 국민의힘은 조금 조용한 편. 아까 존재감이 없다 그러셨는데 근데 PK 쪽은 이미 부글거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 황보승희 의원이 이제 그만두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갈이? 그러니까 그것도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정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PK까지 확산시켜서 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수도권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삼국 시대 때부터 한강을 지배한 자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낙동강으로 내려가고 지금 부산부터 얘기 나오는 건 잘못된 거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0석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과 그 경기, 인천을 어떻게 이길 거냐라는 얘기부터 나와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안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 측근이다. 또 누구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갈 데가 다 TK, PK, 뭐 충청 이런 데만 나오고 안전한 있으니까 곳.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만큼 이 선거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대체 그 의지가 있는지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의심되는 대목이 이제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거의 막 몰려 있잖아요. 나가볼 만한 될 법한 지역에는 막 이름이 거론. 서울에서도 뭐 강남권에서는 지금 이름이 거명된 나머지는 지금 뭐 그런 게 없죠. 그러네요. 한동훈 장관하고 뭐 정청래 의원을 붙이는다 어쩐다 뭐 자객 공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그냥 재미로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재미로들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 누구 뭐 인석도 대고 가야 된다. 뭐 누구 그냥 저는 물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이제 모르겠고 출마를 한다 그럴 때 그분 이제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인 거죠. 그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게 우리가 강남 좌파, 강남 우파란 말은 썼지만 이분 진짜 압구정도 현대고등학교 나온 분이잖아요. 진짜 찐 한복판에서 한 분 아닙니까? 이제 그 세대의 등장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편하고 말고를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한 거고 비견될 만큼 상징적인 인물인데 위험한 지역에 내보내겠습니까? 그 자체로 타격 정책 타격이 클 텐데 그리고 또 뭐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어쨌든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그거는 친명, 반명, 비명의 그 파워 게임에서 논의될 문제인 것 같고 그 속에서 뭐 자칫해서 구도가 또 3자 구도가 되고 뭐 4자 구도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청래 의원을 잡으러 보내는 건 그게 뭐 좀 약간 코미디 같이 저는 느껴지고요. 코미디. 한동훈 장관이 뭐 어디로 출마할 거냐라는 건 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본인이 일단 저는 제가 원칙이 조국 장관에 대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자존심이 있지.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하자. 하지도 않은 분들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 건 내가 말을 못 하겠다. 예를 들면 뭐 금태섭 전 의원처럼 내 신당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좀 논평을 하는데 아니 안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논평을 해야 되냐. 할 것 같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어요. 오케이. 자객 공천이라는 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의원 지역구에 뭐 손수조 후보가 온다든지 이런 걸 자객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자객 공천이라는 거는 곳에. 이제 뭐 옛날에 88년 총선 때 그 양김이 서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YS의 아주 측근들을 떨구기 위해서 뭐 정말 그 젊은 신예들을 그렇죠. 예를 들면 이해찬 같은 젊은 신예를 뽑아서 관악에 김수환 의원, 김수환 추기경 아니고 김수환 의원 저게 붙인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죠 그때.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YS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을 픽업해 갖고 허삼수를 떨어뜨리려고 그냥 그런 게 자객. 보내고 그런 거 자객. 그러니까 정청래 지역구에 한동훈이 간다 이런 건 사실 자객 공천이란 말이 안 맞아요. 그분을 대선 적급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조폭 영화를 많이 봐도 칼잡이들 보낼 때는 아주 젊은 칼잡이들 보내지 보수가 직접 그 칼 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사실 카르텔 얘기를 카르텔. 좀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으세요? 거기까지? 최근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카르텔 카르텔과 싸워라. 뭐 사교육 카르텔 또 뭐 뭔 카르텔 반 카르텔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공직사회에.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직사회의 이 카르텔 관련된 용어는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하란 말을 좀 썼어요. 관피하란 말을 썼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뭐 공무원들하고 퇴직 공무원이든 뭐 있는 공무원들하고 바깥에 뭐 어떤 업체들이 손잡고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약간 부패의 그쵸. 방점이 찍혔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은 약간 거기에 이념색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카르텔 청산을 좀 이제 하는데 뭐 그거 있죠. 우리 사회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사회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카르텔이 강범위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웃긴 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만 자기 선거 때보다 오히려 통치연합을 더 넓혀 3당 합당도 하고 그렇게 했지. 문민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투표로 됐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레거시가 다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내 군부 독재를 청산한다. DJ는 정권 교체에 됐으니까 내 이제 보수 세력을 좀 청산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기득권을 좀 청산 좀 해야겠다. 그러네. 이명박 대통령은 좌파를 좀 청산해야 되겠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을 좀 청산해야 되겠다. 뭐 통진당 해산도 하고 막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좀 청산해야 되겠다. 청산, 그렇죠. 그 이제 이분도 이제 뭔가 청산 안 할 도리가 없는데 뭐 할까 했는데 이거를 586 청산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레떼르가 붙은 게 이제 카르텔 청산,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 청산 정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청산이라는 건 할 수밖에 없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짧고 굵게 좀 하고 그 다음은 좀 미래로 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대통령이 이걸 너무 오래 끌고 가다가 이제 실패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 좀 우려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권 카르텔, 반국가 세력 이런 용어는 아직은 이제 그 정치의 언어에 익숙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언어. 그러니까 이건 약간 검사의 언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다, 이권 카르텔이다, 또 뭐라고 얘기를 쭉 하면 이건 다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반국가 세력이면 당연히 수사해서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당연하죠. 이권카르텔도 수사해서 처벌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보수정에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뽑은 것일 수 있죠. 그런 거를 조금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듯이 아니라 조금 강범위하게 있는 그 이념적 이권 카르텔을 조금 정리해달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할 것 같은데 계속할 그래서 보수층들 강성 보수층들을 아주 그냥 환호할 것 같고 예. 지난번에 이재명이 싫어서 그냥 그 뭐 마지못해 찍었던 분들은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러지 말라고 윤석열 찍었는데 이거 또 이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이냐. 우린 정말 중도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세 세력이 사는 거, 세 부류의 국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도 거기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거에 경악하는 사람이 있고 양 세력이 저렇게 많은 거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제3당을 찍어야 되나? 제3당도 그걸 보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들었어요. 오늘 진짜 스페셜답게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 나가지도 않고 듣고 계시네요. 다들 안 바쁘세요? 다들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팅창이 우리 동접자가 빠지질 않고 계속 듣고 계시는데 너무 명쾌한 판읽기, 큰 판읽기 좋았다는 저기 한번 보세요, 대표님. 와. 우리 아빠 저기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저 시계도 안 보여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계가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잡아주세요. 대표님 잡아주십시오. 예. 자. 어디를 보면 됩니까? 이 카메라 보시면서 제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